2025년은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피벗의 시대니까 기본적으로 현금 보유 비중을 줄여나가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금 보유 비중을 줄이면 뭐를 갖고 있으라? 자본 자산 시장에 돈을 이동시켜라. 해보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광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거 봤네요.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네. 계절에 맞게끔 너무 가을가을한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아닙니다. 더 멋있으면서 맨날 네. 저는 아직 이제 여름인 것 같은데 교수님 벌써 가을로 접어드신 것 같고 또 벌써 이제 또 내년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네. 오늘 오늘 또 여러모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 오랜만에 방문해 주셨는데 네. 그래도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먼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거시경제 분석하고 전망하는 일을 하고 있는 김광석입니다. 한양대에서 학생들 잘 모르면서 가르치고 있고 또 한국경제산업연구원에서 실물경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물경제와 이 자본시장 간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좀 규명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오늘의 이야기가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좀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매번 그 기준을 명확하게 좀 잡아주시고 네. 또 1년간의 투자에 좀 뭐랄까 로드맵을 잡는데 되게 큰 도움을 주셔서 사실 저는 매년 기다리는 도서가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교수님의 경제전망 도서인데 그래요? 이번에 또 이렇게 너무나 감사하게 이렇게 또 써주셔가지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교수님의 책을 또 토대로 예. 저 또한 내년의 투자 전략을 잡는데 많은 또 도움 받도록 하겠고 오늘 이 시간 또한 제가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 역시 마찬가지 올해 마무리 잘 하고 내년을 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또 소망해 보면서 여러 가지 또 교수님과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실 교수님께서 책을 쓰실 때마다 딱 이 메인 주제가 있어요. 맞아. 작년은 스태그플레이션이었죠. 예. 올해는 이번엔 피벗의 시대인데 예. 이 피벗이라는 게 방향성이 바뀐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피벗을 좀 더 강조를 해주셨을까요? 그 책 표지 보여주셨으니까 네. 사실 이 표지 자랑은 처음 했는데 여기서 숫자 5를 이렇게 만들자라고 제안했어요, 제가. 교수님께서? 예, 이거 가지고 막 싸웠어요, 우리 출판사의 편집팀하고. 예, 근데 이게 방향 전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뭐의 방향이냐? 금리의 방향입니다. 네. 이 금리의 방향 전환은 굳이 따지면 금리를 인상만 하다가 이제 점진적으로 인하만 한다라는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이고요. 이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은 마치 수도꼭지를 잠그기만 하다가 이제 풀기 시작한다는 뜻이니까 그게 결과적으로는 참 목말라 있는 이 시장에서 물이 조금씩 좀 오겠구나 하는 걸 기대케 해주는, 다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물이 실물 경제로 많이 떨어질지 자본시장으로 많이 떨어질지 부동산 시장으로 많이 떨어질지는 다른 얘기입니다. 어쨌든 유동성을 공급하는 장세인 건 맞아요. 그럼 그 유동성이 어디에 집중될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성을 여러분 설정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8월 5일 블랙먼데이 경험하셨죠. 네. 그리고 9월 9일 블랙먼데이일까 아닐까 조마조마하셨죠. 이런 일들이 왜 오는지 좀 강조해 드릴게요. 제가 이 책에서도 그런 걸 강조했는데 물결과 물장구를 구분하셔라. 물장구는 마치 이제 계곡에서 어린아이들이 놀 때 막 물이 여기까지 튀는 거예요. 근데 물결은 거대한 바다와 같습니다. 그 물의 조류예요. 그러면 그건 정확히 다른 건데 그 물결을 장착하지 않고 있는 이에게는 물결이 튈 때 그 물결이 엄청난 파도가 닥치는 것처럼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4분기 동안에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물결과 물장구를 구분하지 못해서예요. 심각한 경기 침체에 오는 현상이 아닌데 기본적으로 물결은 그런 거죠. 일종의 소프트 랜딩에 가깝습니다. 경기 침체는 경기 침체이지만 매우 마일드한 미국 경기 침체가 시작됩니다. 이런 게 일종의 조류예요. 거대한 흐름이에요. 그런데 심각한 경기 침체 온다고 생각하고 경제 위기 올 거라고 가정하면 소위 고용 지표가 나쁘게 발표될 때 깜짝깜짝 놀라죠. 그렇죠. 그리고 시장에서 떠나는 겁니다. 근데 8월 5일 시장이 대대적인 조정이 있었을 때 경기 침체 올 거야. 그리고 실업률이 4.3% 발표됐다고 이거 경기 침체야. 심각한 경제 위기야. 라고 판단하면 내던지는 게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경기 침체 공포감이야. 과잉 공포감이야. 물결 가지고 물결을 본 게 아니라 물장구 튄 걸 가지고 물결이라고 잘못 판단한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건 소뚜껑인데 자라라고 판단한 거야.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셨다면 오히려 이제 매수의 기회다. 접근이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보시는 게 실물 경제적 현상을 먼저 기본적으로 이런 표현을 써서 될지 모르겠지만 장착하는 거예요. 가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여러 지표들이 나올 때 구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한 공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금리 인하를 금리 인하인데 돈 푸는 거 물론 좋은데 이게 보험성이나 소프트 랜딩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은 당장에 문제가 있어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게 급하게 하는 거냐 도대체 뭐냐 이거를 좀 규명지어 달라라는 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좋습니다. 교수님 생각 궁금합니다. 제 의견을 그대로 속 시원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고용 상황에서 특히 많이 놀라신 게 이제 실업률 가지고 놀라신 거거든요. 근데 실업률이요. 이 자리에도 정말 많은 전문가분들 오시잖아요. 네. 그 전문가분들 중에는 또 만 65세가 넘으신 분들도 오시잖아요. 네. 그런 교수님들도 오시고. 근데 그 교수님들이 소위 명예퇴직하신 거예요. 그럼 그게 경기가 안 좋아서 명예퇴직하신 거예요? 그 정년이 다 돼서 명예퇴직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받아드는 실업률 지표에 실업자 중에는 경기와 무관한 실업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실업률을 자연 실업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 어떤 수준의 실업률은 이건 그냥 자연 실업률이야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4.5%예요. 좀 적극적으로 봐선 4.5고 조금 관대하게 보면 5%예요. 근데 미국 경제가 실업률이 지금 4.5%가 넘은 적이 없어요. 4.3%까지 온 거예요. 그마저도 그 다음 달에 4.2%로 떨어졌어요. 그걸 가지고 이게 경제 위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자라가 아니에요. 소뚜껑이에요. 근데 실업률이 4.5%를 초과한다. 만약에 마침 이번 주에 녹화일 기준으로 이번 주 금요일 저녁 9시 반에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돼요. 그러면 원래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 밤 9시 반에 발표됩니다. 그러면 그 고용지표가 만약에 4.5%를 넘는다. 4.5%다. 혹은 4.3, 4.2를 기록했는데 4.3으로 다시 올라간다. 혹은 4.4나 4.5, 극단적으로는 4.6을 기록한다. 그러니까 안 좋게 발표된다. 네네. 하면 어떻게 반응할까? 시장에서. 놀라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시작 안 됐는데 경기 침체가 왔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금리를 비컷했네. 또 이렇게 해석하겠죠. 근데 10월 첫째 주에 발표되는 실업률은 9월 실업률입니다. 금리 인하의 효과가 반영되기 전 단계의 실업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업률은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 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실업률이 올라가니까 놀라서 내던지는 거예요. 미국 주식시장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무너지는 현상이 있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떤 논의가 시작되냐면 제가 지금 드리는 논의처럼 그거 경기 침체 아닙니다. 미국의 빅컷의 금리 인하 9월에 했죠. 그 금리의 인하에 따른 영향은 언제 작용될까요? 3개월 후에나 나타납니다. 실물 경제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이 3개월 후에나 나타나요.
그리고 고용 지표에 반영되려면 더 걸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업에 다녀왔지만 기업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금리 떨어지면 이 기업의 고용 상황에는 언제 변화가 있습니까? 금리 떨어지네? 금리 앞으로 떨어질 것 같네? 그러면 전략 계획 세워요. 사업 전략 세워요. 네네. 그리고 생산 설비 용량을 늘릴까 말까를 생각해요. 신사업 할까를 고민해요. 그래서 실제 신사업하고 생산 설비 용량 늘리자. 쉽게 말하면 노트북 더 사자. 이거예요. 그럼 그렇게 할 때 고용 계획을 또 세우죠. 그럼 채용 공고를 내죠. 실제 채용 절차가 진행되죠. 그래서 취업자가 등장하죠. 그럼 고용 지표에 나타나는 현상은 언제쯤이나 나타날까요? 라고 질문 드렸더니 많은 그 인사 담당자들은 그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은 6개월 정도요. 그러니까 물론 3개월 만에 나타나는 기업도 있고 6개월 만에 나타나는 기업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빨라도 3개월입니다. 그러면 제가 4분기 동안에 심상치 않은 일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B컷을 했는데도 고용지표가 올라가네? 라고,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가네? 라고 처음엔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놀라서 시장에서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물론 실업률이 4.3, 4.2로 떨어졌는데 더 떨어질 수도 있죠. 네네. 그러면 정말 경기 침체 공포 없네.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그럼 시장에서는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가 다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이 4분기 동안에는 B컷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B컷과 무관한 B컷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지표들이 분명히 거시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것이고 그게 안 좋은 사인을 보인다면 실망하고 떠나는 일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 시점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먼저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했듯이 1년 전에도 그랬어요. 제가 1년 전에 24년 전망서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들께도 정말 강조했는데 여러분 그 혹여나 절대 오해하지 마시라고 6페이지의 프롤로그에 읽어봐 주세요. 경기 침체는 경제 위기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경기 침체는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경기 침체 온다는 얘기를 많은 분들은 경제 위기를 상정하고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셔요. 머릿속에는 경제 위기라고 생각하면서 경기 침체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경제 위기는 2020년 팬데믹 때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하면서 경제 활동이 급격히 수축돼서 그냥 경제가 역성장하는 거야. 그게 경제 위기예요. 그 경제 위기는 우리 대표님 인생 동안 딱 3번 경험했어요. 경제 위기가 그렇게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4월 위기설 온다고 주장하고 4월 위기설 안 오니까 음력 4월이라고 또 주장할 거예요? 4월이 잘못 생각해서 9월 위기세로예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년 4월. 25년 4월이 위기가 그렇게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표님 인생 동안 3번 왔다니까요.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경제위기. 그렇죠. 경제위기랑 경기 침체는 다르고요. 경기 침체는 그렇게 공포감을 가질 필요도 없는 수준이에요. 경기 침체적 현상은 2023년 성장률 우리 경제 1.4% 성장했고 그게 경기 침체예요. 지금도 경기 침체예요. 한국 경제는. 지금 경기가 어려워요. 정점을 찍고 L자로 떨어져서 회복되지 못하는 구간이 경기 침체예요. 경제의 사이클상 안 좋은 국면, 수축되는 국면이 경기 침체예요. 이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경기 침체를 이미 살고 있다니까요. 경기 침체 옵니다. 경기 침체 오죠. 미국 경제 침체 옵니다. 침체 와요. 그러나 그건 연착륙에 해당되고 롤러코스터에 비유했는데 급격히 떨어지면 놀라지만 완만하게 떨어지면 즐기는 거예요. 그렇죠. 바람도 신선하게 불고 그런 소프트 랜딩에 가까운 흐름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또 강조해 드린다면 경제 위기라고 가정하고 의사결정할 때와 경기 침체라고 가정할 때랑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머릿속으로 경제 위기라고 할 때랑 다 달라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절대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지금 비슷한 질문 주셨지만 과거를 보니까 금리 인하할 때마다 경기 침체 왔었어요. 근데 그 경기 침체는 경기 침체가 경제 위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2008년 금융위기는 경기 침체가 아니에요.
경제 위기예요.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는 경기 침체가 글로벌 왜 금융 위기라고 합니까? 왜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라고 합니까? 팬데믹 경기 침체라고 하지. 글로벌 경기 침체라고 하지. 왜 금융 위기라고 합니까? 위기라는 단어를 함부로 붙이면 안 돼요. 1997, 8년 IMF 외환 위기라고 하잖아요. 위기는 economic crisis. 경제 위기는 경제 활동이 급격히 수축돼서 마이너스 성장하는 걸 가리킵니다. 주로. 그러니까 함부로 경제 위기 온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경제 위기를 함부로 써서 와도 안 돼요. 근데 심지어 또 혹자는 금리 인하할 때마다 경제 위기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심각한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오류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되질문을 해요. 여기 건물 멋있는 건물이잖아요. 여기 불이 나요. 그럼 앞에 뭐가 올까요? 건물 앞에 소방차 오겠죠. 불 나면 소방차 오는 거예요. 근데 소방차 오면 불 날까요? 불 날 수도 있었던 건물이 소방차가 마침 오면 불을 날 수도 있었던 건물도 불이 잡히겠죠. 선후 관계가 바뀐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통화 정책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선후행 관계를 무시하고 인과관계를 무시하고 거봐라 그동안 금리 인하할 때마다 경제 위기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금리 인하 이번에 하니까 경제 위기 온다. 소방차 오면 불납니까? 그거는요. 정말 통화 정책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무시한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글로벌 금융위기 왔습니다. 대대적으로 금리 인하했습니다. 2020년 팬데믹 경제위기 왔습니다. 대대적으로 금리 인하했습니다. 경제위기 와서 금리 인하했습니까? 금리 인하해서 경제위기 왔습니까? 금리 인하해서 팬데믹이 왔다는 얘기랑 무슨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 잘못 진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 영상을 보시는 그렇게 진단하시는 전문가분들은 절대 그렇게 진단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대중들을 잘못 호도하는 결과를 초래해야 돼요. 유튜브에 순기능을 만들어야 되는데 옳은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 올 거라고 상정하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파월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국은행 총재라고 생각해 보세요. 금리 인하하면 경제 위기 온다고 생각하면 어떤 나라의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합니까? 영국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해요. 유로존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 2번 합니다. 캐나다가 미국보다 금리 인하 먼저 2번 인하합니다. 먼저 금융위기 가져오려고요? 먼저 경제위기 가져오려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한다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나요? 어떻게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또 혹자는 대선 끝나기 전까지 경제위기 이미 와 있는데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정부가 전 정부, 현 정부 다 포함해서 그 어떤 정부가 어떤 리더가 어떤 통화정책 수장이 그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 중요하죠. 근데 정치적 이벤트 끝나고 경제위기 오게 놔둔다고요? 그러면 놔두면 바로 당장 탄핵되죠. 여러분 그거는 아무리 음모론을 펼쳐도 대선 끝나면 끝날 때까지 경제위기 안 오게 방어하고 있고 대선 끝나면 경제위기 온다고 아무리 음모론을 펼쳐도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이 여러분 현직 대통령을 싫어해도 좋아요. 전직 대통령을 싫어해도 좋아요. 전 정치적인 편에 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못해도 능력 없어도 그 나라가 대통령 하나로 경제정책이 운영이 됩니까? 통화정책이 대통령 말만 듣고 운영이 됩니까? 그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말은 뭐 바이든의 부탁을 듣고 결정한다고요? 금리를 파월 혼자 결정합니까? 12명이 다수결로 해요. 그리고 나머지 7명이 배석합니다. FOMC 위원들이. 그럼 만약에 정치적 이벤트로 갑자기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라고 만약에 판단한다면 나머지 위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나머지 위원들이 공통된 생각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도 파가 달려요. 근데 만약에 그랬다면 그거는 음모론을
세워도 상식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모론을 펼쳐도. 파월은요, 정치적으로도 지금 FOMC 위원들 사이에서 좀 힘이 없어요. 정치적으로도 힘이 좀 없는 편이에요. 좀 존경을 덜 받고 있어요. 뭐 그냥 백그라운드도 그렇고요. 경제학 박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연준은행 총재나 연준 위원들이 조금은 다른 목소리를 내잖아요. 예, 그게 좀 다릅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정상적인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이라는 관점에서 이걸 해석해야 됩니다. 아, 왜 시장이 흔들릴까를 봤는데 흔들릴 여인이 없는데 왜 흔들릴까를 봤더니 노이즈가 있더라고요. 예. 제가 봤을 때. 네. 그래서 왜 아무리 봐도 이거는 호박인데 줄 하나 그어줬다고 다들 수박이라고 얘기하지? 이 단순 줄 하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실 저는 되게 화가 났었는데 왜냐면 저도 투자자로서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계신 입장으로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교수님이 또 그런 부분을 짚어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 저는 요즘에 한 가지 문제가 또 있어요. 유튜브에. 최근에 기사화가 됐는데 중국의 우호적이면서도 한국의 좀 비관적인 그 찌라시 정보를 봇이 돌려서 기사화시키고 SNS에 뿌린대요. 네. 댓글에도 그런 여론들이 봇을 통해서 조성이 된대요. 그러니까 정보화 시대에 약간 폐해인 거죠. 우리가 그 정보를 골라서 취해야 되는데 단순히 정보를 거지것대로 봤을 때 그 거짓 정보들, 찌라시들도 많은데 그거에 우리가 휘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교수님 또 다른 현업에 계신 분들께서 이런 이야기 목소리를 내주시는 게 정말 또 한 명의 투자자로서 또 한 명의 유튜버로서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또 있잖아요, 교수님. 근데 지금 연준이 금리를 B컷을 하지 않았냐. 그러면은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라는 반증 아니냐? 라는 의견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일단은 아까 말씀 주셨던 그 화는 저도 화가 좀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저도 모르게 좀 격양되게 답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시장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 물결을 보고 물결이라고 인지하지 않거나 물장구를 보고 물결이라고 인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은. 그래서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B컷 너무 좋은 질문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금리 인상은 왜 했나요? 다시 본질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 이유가 뭐예요? 물가 잡으려고요. 근데 물가 잡혔나요? 지금 100% 안 잡혔죠. 근데 100% 안 잡혔지만 9월 말에 발표된 PCE 물가 상승률은 일단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2.22%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건 9월 말에 발표된 8월 통계입니다. 8월 물가가 2.2%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9월, 10월, 11월, 12월 나머지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을 했겠죠. 그러니까 연간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발표된 거예요. 연준이 전망하는 PCE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발표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4달 동안의 물가 상승률도 장착하고 있는 거예요. 가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물가 상승률의 흐름을 봤더니 연준은 뭐를 걱정하고 있냐면 5.5%의 금리를 계속 유지했다간 2%를 밑돌 수 있겠구나. 이게 뭐에 비유하냐면 여러분 우리 저기 앞에 여러분은 안 보이시지만 벽이 있어요. 정면에. 그럼 벽이 종착점이에요. 2% 목표 물가. 근데 그 목표 물가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속력으로 달려야 되죠. 그래서 금리를 5.5%까지 올린 거예요. 근데 그 5.5%를 계속 유지해서 그 벽에 다다르면 어떻게 돼요? 부딪히죠.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이대로 놔뒀다가는 어쩌면 내가 벽에 부딪힌다 하면서 그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디플레이션을 진단한 거예요.
디플레이션 우려 상황에 놓이겠다. 물론 디플레이션의 정의는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현상인데 어쨌든 2%를 밑도는 물가 상승률의 흐름은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점증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의 목표는 물가 안정에 있고 그 물가 안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역시 2%를 웃도라도 안 되고 밑도라도 안 돼요. 근데 최근 발표됐었던 8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1.7%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CPI나 또 PCE 물가 상승률이 2%를 밑돌게 유도될 수 있겠구나를 우려한 거예요. 네. 예를 들면 한국은행도 오늘 아침에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됐습니다.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깜짝 놀라실 텐데요. 1.6%입니다. 지난달 발표됐었던 게 2.2였고요. 2.0이었고 이번에 발표된 물가 상승률이 1.6%예요. 물론 배추값 치솟아요. 그러나 말이 안 돼. 그 통계 말이 안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460여 가지의 소비 품목의 가중 평균 등락률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등락률이에요. 그러니까 배추 가격이 치솟아도 그것의 가중치가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배추 가격 치솟는데 1.6% 물가 상승률 맞아? 말도 안 돼. 그게 아니고요. 원래 체감 물가와 지표 물가는 괴리가 있구나. 배추값이 치솟아도 나머지 물가는 상당 부분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길 바라고요. 오해가 없으시도록 제가 이야기해드린 거고요. 이걸 떠나서 1.6% 물가 상승률의 의미는 다른 거 해석 안 하고 다른 거 잠깐 해석을 뒤로 미루겠습니다. 물가 안정 기구로서의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시점이 늦었다라고 판단케, 늦었다라고 지적받을 만하게 지금 현재 물가 지표가 발표된 거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도 지금은 경기가 너무나 악화되니까 경기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한 적 없어요. 파월도. 여전히 로버스트하다. 굉장히 강하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강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의 안정이 급해서 서둘러 비컷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대로 놔뒀다가는 너무나 물가 상승률이 제약적이어서 기준금리가 제약적이어서 이 물가 상승률을 오히려 2%를 밑돌기까지 만드니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숙제 같은 거 주어지면 열심히 하셨죠. 숙제가 2개예요. 네. 수학 숙제, 영어 숙제 둘 다 해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영어 숙제 먼저 했어요. 네. 열심히 했어요. 끝냈어요. 그러면 더 영어 공부합니까? 수학 공부 또 해야죠. 수학 숙제 해야죠. 네. 물가 안정을 위해 달려갔어요. 물가 안정 목표 이뤘어요. 고용 잡아야죠. 2번째 책무를 다해야죠. 네.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는 현상을 파월은 정상화되고 있는 겁니다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왜?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그 정도 실업률이 상승하는 건 감내해야 된다는 판단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그게 큰 문제, 고용 붕괴가 아니에요. 그런데 물가 안정 목표 이뤘으니 다음 숙제하겠다고 움직인 거를 그게 경기에 심각한 침체 온다고 걱정해서 비컷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네. 그리고 만약에 심각한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비컷을 했다면 9월 FOMC 정례회의까지 기다렸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그때요. 비컷의 금리 인하를 했지만 그때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정례회의가 심지어 예를 들면 이번 주 목요일 정례회의가 있어요. 네. 근데 일요일인데 갑자기 소집회의를 해요. 긴급 소집회의. 일요일 날 소집회의예요. 근데 여러분 연준 위원들 금리 결정하려면 적어도 금리 결정자 12명이 모여야 돼요. 그리고 참석자 9명이 다 와야 돼요. 그래서 12명, 7명이 더 와서 19명이 배석해야 돼요. 물론 이들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 위원들이 또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한 명 한 명이
한국은행 총재급이에요. 그 사람들을 그리고 한국처럼 땅덩어리가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일요일 날 모여야 돼요. 그런 긴급 소집 회의를 일요일 날 열어서 비컷을 했어요. 그런 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공포 때문에 비컷을 내리는 거예요. 이번에 정례회의에서 비컷을 내린 것은 어쨌든 5.5%가 좀 과했구나. 네. 제약적이구나. 혹은 조금 많이 양보해서 7월에 금리 인하 베이비 컷하고 9월에 베이비 컷 했으면 더 아이디어했겠다. 그러면 또 물가 상승률이 2%로 밑돌지 않을 텐데 2% 밑으로 하는 그런 판단까지 가미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랑 이제 미국 금리에 대한 통화 정책 변화 흐름을 좀 알아봤는데, 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국의 물가가 네. 생각보다 많이 잡히고 오히려 1.6까지 네. 내려간 상황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라는 거는 물가만 봤을 때는 빨리 금리를 인하해야 될 것만 같은 좀 상황에 놓여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럼 지금 당장 또 10월 11일 날 금통위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금리 인하를 그럼 감행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저의 의견을 드린다면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네. 인하할 것이다라고 제가 단정 짓는 게 아니고요. 물론 지금의 경기 판단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연준 위원들이, 그러니까 한국은행 금통위 위원들이 판단하는 경기 판단의 기초에서 금리를 결정할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단할 수는 없죠. 그런데 금리를 어떤 것을 고려해서 결정할까 그것부터 좀 따져보면 좋은데, 저는 가장 쉽게 말씀드릴 때는 저울에 좀 비유를 하고 싶어요. 저울이 이렇게 있어요. 저울 중에 이쪽 저울은 무게추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물가예요. 그리고 경기라는 또 무게추가 있어요. 네. 무겁죠. 왜? 물가 상승률은 이제 금리를 인하해야 될 것만큼의 무게추예요. 디플레를 우려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무게추는 경기예요. 민간 경기 괜찮습니까? 지금 쉽지 않죠. 자영업 경기 괜찮아요? 지금 수출 중에서도 뭐 자동차, 반도체, 조선 몇 개 품목만 수출이 늘어난 거지 전반적으로 경제가 뚱뚱해진 게 아니에요. 맞아요. 이것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내수 경기는 아직도 너무나 부진해요. 힘들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무게추를 고려하면 이쪽 왼쪽 팔이 무거워요. 근데 오른쪽 팔을 보겠습니다. 오른쪽 팔에 보면 금리 인하하기가 좀 두려워요. 첫 번째 무게추가 가계부채예요. 가계부채가 금리 인하하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금리 인하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집값. 부동산 가격이 지금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등세가 좀 심상치 않은데 여기서 금리 인하했다가는 뭐 이미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금리가 0.25%포인트 시중금리가 떨어지면 서울 주택가격은 0.83%포인트 상상할 압력이 조성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름 부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무게추예요. 그죠? 마지막 무게추 하나만 더 고려한다면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2%포인트였다가 여기서 먼저 한국이 금리를 인하해버리면 2%포인트로 이상으로 벌어지고, 그럼 벌어짐에 따라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거나 또 추가적인 강달러 현상이 나온다거나 외환시장이 흔들리거나 혹은 외환 건전성, 외환 보유액 문제 이런 것들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고려 요인이에요. 그런데 자, 이 무게추 중에서 최근 들어 한미 간의 금리 차는 미국의 비컷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할 여지가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무게추는 일종의 굳이 따지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플레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더 떨어졌어요. 더 떨어졌으니 이 무게추는 무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팽팽하게 동결의 의사결정을 하다가 조금 더 이쪽은 무게추가 가벼워졌고 이쪽은 무게추가 더 무거워졌어요. 이대로 금리 인하를 안 했다가는
어쩌면 정말 디플레이션 상황에 놓일 수 있고 그 디플레이션 상황은 일본이 처했던 거예요. 잃어버린 30년. 임금이 30년 동안 거의 똑같아요. 그런 상황에 놓이면 절대 안 돼요. 한국은행이 실패해요. 또 역시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에 놓이지 않도록 금리 인하를 더 이상 지연시킬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보고 이 한쪽의 무게추를 보고 금리를 낮춘다면 반대로 또 부채 문제, 집값 문제 얘네들은 또 터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말씀 주셨어요. 이게요. 최근에 한국은행이 유독 통화정책에 대한 얘기 말고 이런 재정정책 사이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이 행정부 사이드. 통화당국이 아니라 행정부 사이드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면 가계부채. 사실은 이 중앙은행의 주된 역할은 뭐예요?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 경기 안정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금리를 결정해야 되는 건데 이것 때문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부작용이 이런 쪽으로 초래되는 거예요. 이거는 굳이 따지면 영향이나 부작용이에요. 주된 목표는 아니에요. 그렇죠.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주된 주무부처는 금융위고요. 역시 부동산 가격 안정화,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될 주된 부처는 또 국토교통부인 거예요. 그리고 또 교육 문제도 제기를 했죠. 그건 교육부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굳이 따지면. 근데 왜 한국은행 입장에서 이걸 코멘트했을까? 이것 때문에 금리 인하 못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것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되니 이거 니네들 좀 더 신경 써라 이거예요. 지금 교육 정책이 그러하고 우리나라 교육열이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중되니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이 폭등하는 거 아니냐. 여기서 금리 인하했다간 더 폭등할 수 있으니 좀 뭔가 교육열이 그쪽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뭐 그런 것도 고민해라. 국토교통부 집값 더 상승할 수 있어. 금리 인하하면 더 상승할 수 있으니 국토교통부 좀 서둘러서 공급대책 마련하라. 이런 거예요. 규제를 더 강화하라. 예를 들면. 안 그러면 집값 더 폭등해서 실패한 정책이 될 수 있다. 금융이 이거 금리 인하하면 가계부채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금융 규제를 더 강화하라. 스트레스 DSR 3단계 앞당겨서 편성하라. 아니면 3단계나 2단계를 더 확대하든가 그 스트레스 DSR 이외에 다른 금융 규제를 고민해봐라. 라는 종류의 제언인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제언이라고 해석하냐면 저는 최근에 발표된 우리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고 정말 재밌게 읽었거든요. 한 150페이지 되는데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에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한 나라들 이들이 통화정책 말고 또 거시안정대책이라고 할게요. 이런 행정부적 대책들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조사했어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는 금리 인하대로 해야 되니 행정부는 더 고민하라라는 메시지를 준 거고 그렇죠. 그 또 한 가지는 금리 인하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시안정 대책을 같이 마련한 이 나라들을 보니 추가적으로 가계부채가 폭증하거나 추가적으로 주택가격이 더 폭등하는 일은 없었다라는 결과를 분석해서 발표했어요. 이거 정말 이거 중요한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한국은행은 더 이상 금리 인하를 미룰 수가 없다. 10월에 안 할 수도 있어요. 10월에 안 할 수도 있지만 11월은 해야 되니까 연내에는 나 해야 되니까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 다 금리 인하하는데 나만 인하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되니 우리 행안부, 뭐 국토교통부, 뭐 기획재정부, 금융위, 경제 금융 관련, 부동산 관련 정부 부처들은 더 집중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대응하라. 이게 공조가 아니에요. 이건 독립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독립적으로 통화정책 결정을 하니 여기는 그런 통화정책 결정에 발맞추어 재정정책을 펼쳐야 된다. 라는 종류의 저는 제안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움직임만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은 뭐 금리 인하를 원하시는 분들이 반이고 또 원하지 않는 분이 반이에요.
그렇죠. 내 상황이 이쪽에 좀 더 포커싱이 맞춰져 있냐, 이쪽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냐, 이 좀 차이가 있을 네. 테니까. 근데 가끔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혼동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통화 정책은 여러분의 이해관계 입장에서 고려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이해관계가 달라요. 저축이 많으면 금리 올리는 게 좋죠. 그렇죠. 부채가 많으면 금리 떨어뜨리는 게 좋죠. 네. 그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요. 근데 특정 이해관계 입장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 다 봐야 되는 거죠. 다 봐야죠. 네. 저는 그래서 우리 이수빈 대표님께도 조언을 드린다면 네. 제 조언이 아니에요. 제가 매월이 아니라 1년에 8번 FMC 회의 그 성명서를 정독하고 네. 그리고 그 FMC 회의 결정 이후 약 28일 후에 회의록 회의록이 발표가 되는데 그것도 다 정독합니다만 정말 인상적인 그 회의록의 문구가 있었어요. 7월 FMC 회의록인데요. 의사록이라고도 하죠. 여기에 어떤 문장이 있었냐면 그 monetary policy, 통화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decision은 depend on 뭐에 의존한다? The totality of incoming data. totality, 총체적으로 결정하는 거다. rather than any particular data point. 어떤 particular point에 민감하게 금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어떤 하나의 일부만 보는 게 아니다. 지금도 제가 저울질해 가면서 설명드린 것은 일부만 보고 금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가계부채 고려하면 금리 인하할 수 없죠. 부동산만 고려하면 금리 인하할 수 없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토털리티 봤을 때 뭐가 더 중요한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안 좋은 의사결정일지 모르지만 덜 안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중원디가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미 닥쳐져 있는 현실을 우리는 또 마주했잖아요. 네. 대대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또 피벗의 시대를 맞이했는데 네. 그럼 우리 또 개인은 이 시대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또 투자자로서 또 내지는 일반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로서 맞춰가야 될 텐데 교수님께서 이 경제전망서를 써주실 때마다 이전까지는 현금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해 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교수님께 많이 또 배우고 이런 경제에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현금을 어느 정도는 좀 확보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피벗의 시대 뭔가 우리도 전략을 바꿔야 돼요. 투자의 전략도 바꿔야 될 텐데 이 현금 우리 어디에 쓰는 게 좋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 일단 22년 전망서 냈을 때 현금 비중 늘리시라 조언 드렸고 23년까지도 현금을 좀 추천해 드렸었습니다. 근데 2024년 전망할 때부터 조금 스탠스가 점차 바뀌는데 25년 전망의 스탠스는 또 많이 바뀝니다. 피보팅을 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시대를 구분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시대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갖추시라. 근데 팬데믹 때, 경제 위기 때, 제로금리의 시대였죠. 완화의 시대. 20년, 21년은 현금 갖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22년, 23년은 현금 갖고 있는 시대입니다. 긴축의 시대, 저축의 시대예요. 긴축의 시대는 저축의 시대. 제가 말해놓고도 이게 딱 이게 맞네요. 근데 25년은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피벗의 시대니까 기본적으로 현금 보유 비중을 줄여나가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현금 보유 비중을 줄이면 뭐를 갖고 있으라? 자본 자산 시장에 돈을 이동시켜라 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앞에 부분의 이야기만 들으셨다면 아니 경기 어렵다면서요. 저성장이 고착화된다면서요. 근데 왜 자본시장, 자산시장에 돈을 이동시키라고 합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꼭 강하게 던져드리고 싶은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The gap between Wall Street and Main Street입니다. 월스트리트는 자본시장을 뜻해요. 자산시장을 뜻해요. 또 근데 메인 스트리트는 실물 경제를 뜻해요. 골목 상권입니다. 자영업 경기를 뜻합니다.
내수 경기 둔화된 이런 실물 경제를 뜻합니다. 제가 실물 경제가 좋을 때 자본시장이 좋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실물 경제가 나쁠 때 자본시장이 나쁘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실물 경제 얘기를 했던 거고 자본시장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갭이 벌어져 있다라는 표현을 좀 여러분께 명확하게 전달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20년, 21년 경제 위기 때였어요. 실물 경제 붕괴됐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본시장, 자산시장은 좋았잖아요. 완전히 떡상을 했죠. 네. 그러면 22년, 23년은 뭐예요? 긴축의 시대예요. 그렇죠. 긴축을 왜 했겠습니까? 물가가 올라서인데 그만큼 경기가 20년, 21년보다는 좋아져서 물가가 오른 거예요. 수요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는 그거보단 나았어요. 21년까지보다는. 22, 23년이 경기가 좀 나았어요. 경기가 팬데믹 경제 위기 때보다는 나아졌지. 근데 나아졌지만 자본시장, 자산시장은 소위 망가졌잖아요. 네. 긴축의 시대니까 그런 거죠. 돈이 은행으로 쏠려 들어갔던 거예요. 은행으로 거대한 돈이 이동할 때 여러분도 은행으로 이동시키라고 의견을 드렸던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24년 하반기부터는 피봇의 시대고 역시 돈의 이동이 그때만큼 강하게 이루어지진 않지만 완화의 시대처럼 그때처럼 강한 속도로 돈의 이동이 있진 않지만 점진적으로 돈이 은행에서 빠지고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하는 국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현금 보유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다. 그래서 자산 자본의 형태로 갖고 있으신 게 맞겠다라고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 자산이라 하면 되게 또 다양하잖아요. 네. 주식, 뭐 부동산, 요즘엔 뭐 코인, 내지는 뭐 금 이런 것까지 되게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만한, 좀 더 우리가 비중을 좀 더 챙겨 가져갈 만한 자산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금이라는 자산은 기본적으로 리스크에 따라 역행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위험이라든가 지정학적 불안이라든가 이런 리스크 요인이 점증될 거라고 여러분 판단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3차 세계대전 온다. 만약에 극단적으로 그러면 금값은 극단적으로 치솟을 겁니다. 그냥 가장 최적의 안전자산이라고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 가격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된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지금까지 그랬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차 완화된다. 그것은 주로 한 가지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것이 해리스가 됐느냐 트럼프가 됐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요. 네. 해리스가 된다 그러면 전쟁이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전쟁이 의외로 빠른 시간 안에 종식될 수도 있습니다. 러우 전쟁부터.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이 또 급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류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느냐 아니느냐라는 것을 가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식 가격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24년 4분기에는 심상치 않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 반영되는 실물 경제적 현상이 뒤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격차를 거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당장 고용지표가 호조되리라는 법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실업률은 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발표돼야 알아요. 다만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 실업률이 7월 실업률이 4.3%로 정점이었거든요. 지금까지로서는. 근데 그 4.3% 실업률을 구성하는 실업자들이 일시적 해고가 많았어요. 미국에 허리케인이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허리케인 등장하면서 일시적 해고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도 일시적으로 높았던 거예요. 8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7, 8월 이후에 다시 실업률이 안정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발표되는 실업률이나 여러 고용 요건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들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 정말 경기 침체 과잉 공포를 불러올 만큼의 그런 지표 발표가 있을 때마다 흔들릴 거예요. 그러면 금리는 점차 인하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주식시장은 4분기에 흔들리는
변동성이 심한 장세라고 한다면 이 4분기 중에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이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주식 투자 하던 돈을 부동산으로 바꿉니까? 저 같아도 지금 주식 투자 500만 원 하는데 그걸로 어떻게 집 삽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any particular point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자산 시장에서는 이 자산가들이 소위 고액 자산가, VVVIP들은 현금성 자산 규모만 5천억 이상이에요. 이들은 돈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정말 그 VIP나 VVIP도 고려를 해야 돼요. 500만 원밖에 없는 제 통장 사정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의 돈은 아닐지라도 어떤 자산가들의 돈은 그러면 부동산으로 이동해야 하는 돈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어쨌든 4분기 정도는 변동성이 있다. 변동성이 좀 심한 편이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그러나 추세적으로는 우상향의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상승 흐름을 유도하게 될 겁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은데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석적인 의견을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수도꼭지가 점차 열리는데 잠겼던 게 열리는데 그 물이 어디로 떨어질까 조금 더 부동산 시장으로는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말씀 중에 교수님께서 또 트럼프가 되냐 해리스가 되냐 이에 따라 또 자산 시장의 변화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금을 설명하실 때 잠깐 코멘트를 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비단 금만 가지고 볼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또 각각 해리스, 트럼프 이 전쟁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정책에 대해서 각각의 또 산업 분야도 특히나 또 어떤 또 시장 분야도 다 다른 결로 돈의 흐름을 이동시킬 가능성이 나올 거잖아요. 있죠.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 그 트럼프, 해리스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지 만약에 뭐 해리스가 된다면 어떤 자산이 유리하고 또 트럼프가 된다면 어떤 자산이 유리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네요. 네, 의견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신데요. 일단 누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트럼프 피격 사건 보고 야 이거 트럼프다 했는데 이번에 TV 토론 이후로 또 약간 물음표가 띄워지더라고요. 아무도 모르죠. 네,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들도 모르죠. 그렇죠.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준비할까? 둘 다 준비합니다. 저는 이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를 다 각각 그려보고 각각의 시나리오에 맞게 경영 전략을 계획하고 있고 저는 이 부분은 워낙 제가 경영전략회의에 기업들의 경영전략회의에 많이 참석하고 있어서 어떤 고민을 하는지를 좀 어쩌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둘 다 준비하고 있다.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둘 다 준비하셔라.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둘이 극명하게 갈려요. 극명하게 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산업 섹터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해리스는 어찌됐든 해리스는 바이든 정부의 부통령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바이든 정부의 주요한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 해리스의 고민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이든도 오바마 행정부 때 부통령이었고 그때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그 방향성, 그린 그로스, 녹색 성장이었거든요. 그걸 고민해서 만든 사람이니까 바이든 행정부 때 당연히 이 그린 산업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재생에너지라든가 뭐 그 밖에 전기차 그리고 뭐 배터리 이런 쪽이었던 거예요. 근데 해리스도 역시 바이든 정부의 부통령이었기 때문에 IRA 같은 것을 직접 고안했던 분이거든요. 칩4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본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화된 정책 기조를 발표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트럼프는 IRA를 폐지할 거라고 할까? IRA는 중국을 정말 강하게 공격하는 수단이 되었다라는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일기 때도 그랬지만 관세 전쟁을 펼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가하는 건 비슷해요. 왜냐하면 미국 국민들이 중국에 대해서 비우호적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인으로서는 내가 당선이 돼야 중국을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라고 메시지를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방향성은 비슷하지만 수단이 다른 거죠. 그렇죠. 방법론이 다른 거죠. 근데 트럼프는 당연히 IRA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파티 플랫폼이라고 하거든요. 정책 공약이라고 보면 좋겠는데 각 정당의 정책 공약 집을 보면 파티 플랫폼을 보면 IRA에 대한 코멘트가 아예 없습니다. 공화당 정책 공약 보면 그만큼 뭐예요? IRA를 그냥 논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비판했다가는 오히려 화살을 더 받을 거예요. IRA는 또 그런 면에서 유지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겠다라고 그걸 건드는 순간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면에서 의견을 좀 드려본다면 기본적으로 이게 상대방이 주창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 표에 해당하는 것들.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이죠. 트럼프는 나는 크립토 프레지던트가 되겠다라고 선언하고 비트코인 시장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적극적으로 뭐 ETF 상장이라든가 그런 걸 더 추진하겠다라는 방향성을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해리스는 나는 비트코인을 폐지시키겠다, 못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나도 그 정도는 한다라는 방향이에요. 그러나 트럼프만큼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비트코인은 트럼프 거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런 거예요. 예, 바이든 정부 때도 ETF 승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건 아닌 거예요.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완강하진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주식 시장이나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다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트럼프 거고요. 그리고 바이든 해리스 이 정부 동안에는 전기차 2차 전지인 거예요. 재생에너지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바이오인 겁니다. 이게 오바마 케어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바이오 산업의 성장이나 혹은 말씀드렸던 그린 관련 산업. 근데 트럼프는 상대적으로 기후변화 그 협약 있죠. 파리 기후협약 탈퇴하고 당연히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지 않아요. 이건 왜 그럴까요? 트럼프의 주된 정책 공약은 기본적으로 관세 전쟁입니다. 관세를 높게 때려요. 그리고 법인세는 인하해요. 그러면 미국에서 기업하기 좋게 만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관세를 높게 때리고 법인세는 떨어뜨리고 금리는 또 낮게 조성해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좋죠. 완전 좋죠. 금도 낮게 하고 하면 약달러를 유도하죠. 네. 미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하기 좋게 만들죠. 네. 예. 그래서 뭐 나프타라든가 각종 FTA를 철폐하고자 해요. 일기 때도 그랬고. 왜냐하면 그 FTA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공장 안 짓는 거죠. 네. 멕시코에 공장 지어서 멕시코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게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싫어하는 이유도 그렇고 파리 기후 협약 탈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해야 되느냐? 우리 미국에서 공장 짓게 해야 되는데 기업에게 부담된다. 법인세이나 뭐 기후변화 대응하지 마라. 또 금리도 떨어뜨려줘. 관세율은 올리니까 다른 나라에서 기업하기 어려워. 여러 가지 조건을 미국 자체에서 진행하기 좋게 만들어줘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건설 산업에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석유화학, 에너지 산업. 이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건설 산업하고
토목건설하고 연결되죠. 그리고 이런 쪽이 또 중요한 산업화 하려면 역시 중요한 것이 달러 약세죠. 여기서 기본적으로 지금도 석유 수출국으로 바뀌었어요.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석유 수출국인데 강달러 기조가 유지되면 됩니까? 상대국 통화의 가치가 높아야지 수출하기 좋죠. 그러니까 약달러를 원해요. 트럼프는. 그러니까 이렇게 두 리더들이 소위 후보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적으로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무슨 선거 있다 그러면 누구 테마주 누구 테마주.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해리스의 지지율이 높게 좀 나타나는 국면이 있으면 해리스 당선 가능성이 높아 하면서 미리 2차 전지 사야지, 미리 뭐 배터리나 전기차 사야지, 맞습니다. 풍력 발전 사야지 하면서 그게 그 주가에 반영되는 거고, 의외로 트럼프가 실제는 지지율이 높을 것 같아라고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그러면 나 석유화학 사야지, 아니면 뭐 건설사 사야지, 이렇게 움직여 비트코인 사야지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냥 한국 경제 측면으로 봤을 때는 네. 누가 되는 게 우리나라 경제에는 비교적 유리할까요? 이것은요 의견이 정말 분분해요. 그렇지만 제가 철저하게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네. 우리나라 기업들은 누가 되는 게 좋을까요? 저는 트럼프가 되는 게 좋을까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의 기업들은 기업 입장에서는 네. 기업에서는 누가 되든 상관없는데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안 바뀌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바이든의 드라이브에 맞게 움직여 왔는데 설비 투자했는데 공장 졌는데 지금 SK 온 배터리 공장 아틀란타에 정말 거대하게 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바이든 시대에 맞춰서 다 움직여 왔는데 갑자기 바뀌면 도루묵되거든요. 재생에너지 사업 하려고 막 이만큼 준비했고 재생에너지 기업 이만큼 M&A 인수합병해서 사업을 이만큼 벌려오고 있는데 갑자기 트럼프야? 그러니까 기존의 방향성하고 빗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물론 산업마다 흥망성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를 선호하는 경향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기업들은 안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해리스가 되는 걸 원합니다. 상대적으로. 예, 그렇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해리스가 되는 게 우리 경제에 조금은 유리하다라고 의견을 한 가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 해리스와 트럼프의 경제정책 방향 중에 통상정책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통상정책에 있어서는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갖고 있을 건 분명해요. 네, 그렇죠. 근데 다만 둘이 강경한 태도를 갖고 있어도 전쟁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네. 해리스는 어떻게 전쟁하냐면 IRA 같은, 칩4 같은 디테일한 어떤 정책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맹국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국들을 이용하고 같이 경제 제재 가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당연히 동맹국 대 동맹국의 이런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오랫동안 야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쟁만 생각하면 트럼프가 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쟁 말고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해리스가 나은 것 같고요. 트럼프는 그러면 미중 패권 전쟁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정말 중요한 게 관세 때리는 겁니다. 보편 관세를 10%로 끌어올리고 중국에 대해서 관세율을 최대 뭐 100%까지 끌어올린다라고 이미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트럼프 당선되고 17년부터 2020년까지 관세율이 높게 올라갔거든요. 그리고서는 바이든 행정부 등장하면서 다시 관세율이 하향 안정화됐어요. 이렇게 보면 관세 전쟁을 좋아하는 건 트럼프예요. 근데 관세 전쟁만큼 명문화된 눈에 보이는 전쟁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관세 전쟁을 일으키면 다른 나라들도 관세를 같이 끌어올려요. 네. 그러면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와요. 관세율이 세계적으로 다 올라가는. 그럼 그런 국면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수출길이 막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경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런 면에서 해리스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근데 경제 말고도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조금 더 바이든은 한국을 동맹국적 지위를 인정하고 동맹국으로서 같이 인정해주고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트럼프는 앞으로 미국 그 주한미군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느니 너도 방위비 분담금 더 내라느니 이런 식으로 좀 불안한 요소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한국으로서는 해리스가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물론 입장마다 다릅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총괄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번에 또 책에서 네. 그 2025년 산업 트렌드도 같이 다뤄주셨거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산업 공부를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네. 또 교수님께서는 어떤 산업 트렌드에 특히나 좀 주목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주도주가 바뀐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국면이 바뀔 때마다 주도주가 바뀌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도주는 바뀌는 겁니다, 원래. 예, 바뀌는 건데 예를 들면 뭐 2023년까지는 어쩌면 2차 전지가 주도주가 됐었고 금리 예를 들어서 더 올린다 그러면 2차 전지 더 무너지고 먼저 반영되는 거죠. 근데 24년 같은 경우는 그 주도주가 반도체로 바뀔 거라고 그때도 의견을 드렸었지만 AI나 반도체가 주도주인 거예요. 그래서 뭐 경기 침체 공포감이 있거나 엔캐리 청산 공포감이 있거나 그럴 때 가장 많이 조정되는 게 또 반도체인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주도주니까 변동폭이 심한 거예요. 그렇게 저는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산업 섹터라는 관점에서 AI는 또 반도체는 그러면 어떻게 진단하면 좋을까? 저는 의견을 드린다면 반도체의 실물 경제적인 그 매출액 혹은 시장의 사이즈는 앞으로도 계속 커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시장에 도입되는 것은 이 산업 경제적으로 도입되는 것은 저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는 다른 흐름이죠. 주가는 실물 경제적으로 시장의 사이즈가 커진다 하더라도 주가가 먼저 상승해서 과도하게 상승해서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를 보시면 돼요. 네. 시장 사이즈의 증가하는 기울기가 이렇게 있는데 주가가 그것을 넘어서 상승했으면 역시 버블이 꺼지는 기간이 오는 거예요. 특히 어떨 때 뭐 기준금리 뭐 예를 들어서 비컷 하면서 경기 침체 공포감이 있을 때만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꺼지는 거예요. 그럼 꺼졌다 하면 또 많이 조정된 것이 결국 이런 기울기보다 밑도는 기울기다라고 하면 다시 또 버블이 형성되면서 오르죠. 그래서 저는 실물 경제적으로는 AI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AI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AI를 구동하기 위해서 AI와 AI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급변등세는 그러니까 공포감이 작용될 때마다 급락하고 공포감이 좀 해결될 때마다 또 전쟁도 마찬가지죠. 전쟁 공포감이 이 주식 시장은 공격적 투자 대상이기 때문에 변동성이나 리스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더 확전될 거야라는 공포감이 있을 때마다 주가는 조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본다면 변동성이 심한 영역일 뿐이지 추세적으로 많은 변동성을 가지고 우상향할 가능성은 높겠다라고 저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두에 뭐 장세가 바뀔 때 또 주도주가 새롭게 바뀐다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네. 방금 하셨던 표현은 기존 주도주에 대한 코멘트였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2차 전지에서 반도체로 바뀌고 또 반도체에서 또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할 것이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뭐 큰 틀에서 보면 주도주 격으로서 부상할 만한 섹터는 사실 세 개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가 소위 2차 전지와 전기차를 포함한 그린 섹터라고 볼게요. 그린 섹터. 그리고 또 하나가 AI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를 포함한 뭐 예를 들어서 AI 섹터 혹은 AI 반도체 섹터라고 좀 구분을 해볼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이오 섹터입니다. 미래 유망한 산업. 그럼 이런 산업들은
동력 산업 아닙니까? 다 성장 동력 산업이에요. 네. 다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다 그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나 주도주로 바뀌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피벗의 시대에는 주도주로 AI가 사라지고 바이오가 탁 등장하기보다는 이게 피벗의 시대답게, 그러니까 완화의 시대냐 긴축의 시대냐 이럴 때는 주도주가 확확 바뀌는데 피벗의 시대는 좀 공존하거나 같이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뚜렷한 하나의 유일한 주도주가 있다기보다는 바이오하고 이 AI 반도체 섹터하고 공존하는 방식으로 주도주처럼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 내려지고, 다만 역시 앞에 우리가 토론했었던 그 해리스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면 바이오주는 더 유망하게 부상할 것이고, 해리스가 당선이 안 된다 그러면 주도주로서의 힘뿐만 아니라 유망 산업 섹터로서도 분류가 안 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극명하게 갈릴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정책 기조에는 사실상 바이오를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해리스의 정책 기조에는 바이오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이든이 추진했었던 오바마 케어의 부활, 뭐 이런 기조를 더 갖고 있기 때문에, 원래 해리스는 조금 더 서민 중심이고 트럼프는 조금 더 고용주죠. 기업 입장이기 때문에 정책 기조가, 예를 들어 해리스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 그런데 트럼프는 법인세를 인하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조금 더 바이오는 범서민적인 영향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약 바이오가. 그래서 저는 주도주가 공존할 가능성이 있는데 해리스냐 트럼프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얘가 떨어져 나갈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주식 비중을 늘려나가는 구조잖아요. 피벗의 시대에는. 그럼 주식 비중을 늘려나가는데 바이오 영역이 좋은 영역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AI 반도체로 집중되겠죠. 트럼프로 가게 되면. 근데 그러니까 바이든에 이어서 해리스가 바톤 터치하게 되는 경향으로 간다면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그린 섹터와 바이오가 다시 주도주로 갈 수 있겠죠. 그렇게 저는, 이게 왜냐하면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주도주로는 옮겨갈 수 있겠다. 전기차 요금 확대한대, 전기차 보조금 확대한대, 뭐 중국 전기차 못 들어서게 만든대,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은 있겠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주도주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너무나 또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 내지 이제 통화 정책이 앞으로 이와 같이 피벗을 할 테니까 또 어떠한 경제적인 흐름들이 나올 것이며 또 돈은 어디로 흐를 것인지 그 가운데 또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시나리오 이렇게 또 다 잡아주시니까 머릿속으로 앞으로는 돈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구나. 큰 처음에 설명해 주셨던 물결이 좀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니까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 조심해야 될 건 중간중간에 그 물장구만 조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걸 구분해내셔야 됩니다. 옥석을 가리셔야 됩니다. 얘가 진짜 진일지 허위일지를 구분해내시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고, 구분해내시려면 기준을 갖고 계셔야 되잖아요. 예. 그 기준을 가지셔야 됩니다. 교수님,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최근에 중국 얘기, 중국 경기가 계속 안 좋았잖아요. 예. 근데 대대적인 부양책 막 하기에는, 즉 돈을 풀기에는 미국의 금리가 계속 높으니까 내가 돈 풀면은 돈이 새는 거 아닌가?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부양책을 하지는 못했었던 건가? 이런 생각을 다시금 들게 하는 게, 미국이 금리 인하한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이 대대적인 부양책을 발표했단 말이죠. 네. 그와 동시에 중국 증시가 요즘 난립니다. 네. 근데 과연 중국이 그만큼 앞으로 좋아질 것인가? 이 부분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너무 좋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의견을 드리면 오래 못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중국 경제의 펀더멘탈을 보셔야 돼요. 그 펀더멘탈이 지금 뒷받침되는가? 그리고 증시 부양책을 발표했는데, 그리고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는데, 만약에 발표하고 증시가 올라갔는데도 발표되는 경기 지표나 증시 외에 경기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면 다시 주가는 급락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일단은 중국 경제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져 있다는 얘기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0%가 안 돼요.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게 22년 중반 이후 계속되고 있습니다. PPI가, 생산자 물가가. 근데 CPI 물가 상승률은 뭐 마이너스도 찍었지만 그냥 한 제로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어요. 0%대. 그러니까 이런 흐름은 디플레이션 상황에 많이 가까워요. 근데 왜 많이 가깝냐? 두 가지 기준인데요. 디플레이션의 정의에 부합하려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1년 연속 기록해야 되거든요. 연간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목표 물가 자체가 높아요. 우리나라 목표 물가, 미국 목표 물가는 2%예요. 근데 중국의 목표 물가는 3.5%예요. 오, 많이 높네요. 그러니까 그 목표 물가의 눈높이로 봐서는 너무 낮은 거예요. 눈높이가 높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눈높이에 맞게 좀 설명을 한다면 지금의 중국 물가 상승률이 예를 들면 지금 0%라는 것은 한국 물가에 비례해서 이 격차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약 마이너스 1.5%의 느낌이에요. 지금 느낌상.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저만의 진단이 아니라 IMF의 진단을 보면 Deflation Vulnerability Index라고 DVI라는 지표가 있어요. 이게 디플레이션에 얼마나 취약한 구조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 DVI가 마이너스 행보를 1년, 2년 동안 지속해요. 이게 디플레이션에 나름 빠졌다라고 판단하는 근거예요. 디플레이션에 처했으니까 이 경기 부양책 또 증시 부양책을 펼친 건데 급한 겁니다. 그만큼 급한 겁니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판단을 하게 된 근거 혹은 디플레이션 상황에 야기된 배경 이게 뭐냐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경기 침체예요.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신규 착공을 못 해요. 매매가 안 이루어져요. 건설 투자가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중국 GDP의 한 30%가량이 부동산 관련 산업인데 이 부동산 관련 산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니까 부동산 경기 부양시켜야겠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증시 부양책 안에 하나가 부동산 부양책이에요.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가 부양돼야 건설 산업 섹터들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증시가. 그러니까 그거 같이 맞물린 겁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중국이 기존 규제에서는 예를 들면 아파트 살 거야. 그러면 계약금 25% 내. 이게 일종의 규제였어요. 근데 이미 1주택이 있는 자가 신규 주택을 살 경우 25%가 아니라 15%만 내. 계약금을 줄였어요. 계약금을 줄여주는 것은 조금 위험성을 감내하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위험성을 그럼 나머지를 더 많이 부채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네. 하여튼 그런 그 특단의 조치까지 냈어요. 그러니까 워낙 중국의 빈집이 뭐 1억 채까지 많으니까 이걸 빨리 해소해야 되고 그래야 자금이 융통되고 금융사가 금융 안정을 찾고 건설사는 또
주가가 오르고 뭐 이런 분양이 돼야 이게 제대로 수익성이 야기되잖아요. 그런 정책까지 가미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첫 번째 부동산 경기 침체예요. 두 번째 침체는 내수 침체예요. 왜냐하면 소비자 신뢰지수가 바닥이에요. 기준선 50을 크게 밑돌아요. 신뢰지수가 안 좋으니까 낮으니까 당연히 금리를 떨어뜨려 주는데도 저축 의지가 강해요. 이거 왜 그럴까요? 미래가 불투명하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내수 경기를 진작해야 되니까 3대 정책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유동성 공급, 금리 인하, 대대적인 금리 인하, 그리고 지급 준비율을 인하.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는 것도 유동성 공급 책인데 이것도 위험한 정책이에요. 여러분, 은행아, 너 저축액 100만 원 들어왔어? 그럼 100만 원 다 쓰지 말고 그 중에 50%만 써. 50%는 남겨도 돈 달라고 하는 뱅크런이 일어날 때 돈 줘야 되잖아.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 근데 이 지급 준비율 낮추면 낮출수록 유동성은 더 많이 공급되겠지만 리스크는 더 커지겠죠. 리스크를 안고까지 지급 준비율을 낮추고자 결정을 내려요. 이거 굉장히 급한 겁니다. 그만큼 융통을 시키고 내수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에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탤 수 있는 게 기업들이 나가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해외에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 짓던 시대가 끝나고 중국 기업들도 해외에 공장을 짓고 있어요. 이게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이 유출액보다 줄어드는 현상. 그러니까 결국 순유출이 일어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고, 그리고 증시 부양책으로서 되게 재밌는 건데 최초의 정책이죠. 최초로 돈 빌려줄게, 다만 그 주식 비중 늘리는 데만 써, 이거예요. 기업들아, 너 자사주 매입하는 데만 쓰는 용도로 낮은 금리를 적용해 줄게. 사용처까지 정해주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냥 증시 부양으로만 포커스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막대한 정책인데 그만큼 특단의 조치를 내린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유동성 공급하고 뭐 하는 건데,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아 왔어요, 계속. 그래서 유동성 함정이에요.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내수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기업들이 공장 이전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유동성을 공급해도 말을 듣지 않아 작동이 안 돼요. 이런 상황이 유동성 함정인데, 이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서 과연 유동성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저희 생각에는 이게 만약에 작동하지 않으면, 제대로 실물 경제가 작동하지 않으면, 증시를 부양한 만큼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단행하고 그게 일자리 증가로 연결되고 그렇게 이어지지 않으면 증시는 다시 꼬꾸라집니다. 더 큰 피해를 받을 것 같은데요. 신뢰감을 더 잃죠. 그래서 정말 급한 사안이고, 급한 사안인 만큼 증시가 급하게 움직인 거고, 이게 너무나 잘 아시지만 기울기가 가파르면 떨어질 때도 가파르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산이 높으면 골이 그래요. 예, 그런 경향이 강해요. 여러분 기술적 분석으로도 이건 다 보실 수 있어요. 그죠? 여러 주가 지표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발표가 뭐 고용지표나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실업률 지표 혹은 CPI 물가상승률 지표,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결과를 다시 발표한다면 정말 중국은 심각한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라고 평가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 이 증시 부양책의 결과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과가 너무 심각해서 이 증시 부양책으로 단기간 안에 그런 성과를 내리라고 저는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더군다나 구조적인 일들 보면 공장 이전이라든가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라든가 뭐 이런 또 전쟁이라든가 동맹국들의 어떤 경제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거고 구조적인 숙제들이 있는데 이런 증시 부양책으로 확실히 이걸 다시 선회시킬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 섞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증시 상승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일시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저도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정말 선순환으로 연결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선순환으로 연결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끝나는 현상일지 그것에 따라서 증시가 뭐 이제 기울기만 바뀌어가면서 우상향을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곤두박질 치면서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그 둘 중에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단기간 안에 이게 제자리로 돌려놓을 만큼의 그런 중국 경기 상황은 아닌 것이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생각보다 현실이 좀 더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꼭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전히 여러분이 any particular point 오늘 강조했던 그것만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디플레이션 혹은 제가 부채 있는 말씀 안 드렸지만 부채 위험성 그리고 뭐 내수 경기 침체 뭐 공장의 이전 뭐 이런 것들은 어쩌면 구경제적인 측면만 본 거예요. 여전히 신경제적인 측면을 제가 안 본 거예요. 신경제적인 측면을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에 좀 위협을 줄 만큼 공격적으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안면인식 기술 그냥 세계 1위 자리입니다. 격차까지 벌려나가고 있어요. 뭐 그 밖에도 로봇이라든가 산업용 로봇 같은 거 정말 시장을 압도하고 있어요. 다른 영역에서도 유망산업 섹터에서는 정말 많은 기술적 격차를 벌려가면서 차별화하고 있고 또 공격적 가격 전략으로 정말 저가로 침투하고 있어요. 그 일련의 사태 중에 하나가 폭스바겐 사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중국 경제가 제가 이건 강조하겠습니다. 폭망하는 건 아닙니다. 중국 경제가 망하거나 사라지거나 뭐 끝나거나 이게 아닙니다. 구경제적인 측면은 어둡지만 신경제적인 측면이 나름 성장세를 뒷받침해서 끌고 가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만큼 거대한 GDP를 갖고 있는 그 나라가 세계 2위 GDP를 갖고 있는 그런 항공모함이 나름 그럼 이런 항공모함이 여전히 5%대로 성장률을 유지한다? 뭐 내년 4%대로 성장률이 내려온다? 이걸 망했다, 끝났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망하는 부분이 있죠.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신경제적인 측면도 같이 고려하셔서 중국 경제를 명확하게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최근에 그 중국의 그 증시가 상승한 것만 봤을 때 또 이게 중국의 경제 상황, 증시의 상황이 정말 반전되는 건가? 이러한 좀 생각들을 얘기하시는 포인트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양치기 소년한테 너무 당한 거죠. 너네 전에도 그랬잖아. 그렇게 뭐 살린다 했는데 너네 진짜 데이터 나왔어? 아직 못 믿겠어. 반전 아니라 아직 반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 라는 수준이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데이터로 증명을 해나가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증시 부양책이 극단적이고 이례적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 부양책에 따른 효과인 거예요. 그죠? 근데 실제 부양 효과가 실물 경제적으로 나타나는지는 지켜봐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그 정책 발표에 발맞춰서 투자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습니다. 뭐 그러려면은 사실은 발표하자마자 투자했었어야 되는 거라고 먼저 생각을 의견을 정리하고 언제 어느 시점에라도 곤두박질 치면서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럼 그런 지점은 아마도 그 실물 경제적으로 선순환을 이어가지 못하는 징후들이 시그널들이 나올 때마다 다시 아닌가 보다. 역시 이번에도 정책을 극단적으로까지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네. 그러면 정말 많이 곤두박질 칠 수도 있거든요. 그 시나리오는 그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정책 발표만 가지고 예단해서 좀 뒤늦게, 그러니까 이 영상이 여러분께 전달되는 시점에는 좀 늦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정책만 보고 판단하시기에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도 수출 비중이 중국발 좀 높잖아요. 네. 중국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계속 안 좋아지는 방향이면 네. 우리나라도 좀 아쉬운 상황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중국 경제가 어쨌든 올해는 약 5% 성장할 것으로 가정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5년 경제 성장률은 약 4.5% 성장할 것으로 현재는 가늠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성장 둔화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성장세의 둔화가 있다는 얘기죠. 단편적으로 생각한다면. 뭐 그 디테일하게 보면 중국이 뭐 자립화를 시도하고 공급망을 우리랑 같이 가져가다가 자체적으로 부품이나 장비도 스스로 생산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면 갈수록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보다 더 가파르게 수출 둔화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성장 둔화가 있는 것은 실물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겠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뭐 중국 경제가 뭐 폭망하거나 이런 것은 우리 경제를 정말 휘청하게 만들거든요. 뭐 여러 경쟁자적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중국 경제가 폭망하는 것보다는 약간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의 모습처럼 그냥 디플레이션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게, 그래도 왜냐하면 이 협업적인 구조도 있죠. 그러나 경쟁자적 구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고려하면 산식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전 전망하는 사람으로서 뭐가 바람직하다, 바란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관점에서 중국 경제가 어떤 기조로 가는가라는 것을 가늠하시는 것은 좀 중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슬슬 마무리 해볼 텐데,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2025년 또 피벗의 시대와 함께 경제 전망 및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또 투자에 도움되는 인사이트도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네. 참 긴 시간 저도 너무나 도움이 됐고, 네, 또 교수님께서도 에너지를 많이 쓰셨기 때문에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또 알찬 인사이트 전해주심에 다시금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우리 부자TV니까 한 분 한 분 다 부자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 부자 되는 것은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해야 부자가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열심히 막연히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만약에 하신다면, 그러면 적정한 시점에 적정한 자산과 나의 소득의 일부를 바꿔나가는 그런 노력을 필요로 하겠죠. 그리고 소득과 어떤 자산과 바꾸는 것을 우리는 재테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 어떤 일들이 있고 향후 경기는 어떤지를 명확하게 좀 진단하고 그런 좀 뿌리 깊게 그런 현상들을 장착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분명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나무는 뿌리가 깊은 나무가 아닐까,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좀 뿌리를 단단하게 길게 이렇게 땅속에 이렇게 굳게 이렇게 맺고 있는 과정이 되셨기를 좀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광석 교수님과 우리 여러분들의 또 앞으로의 여정을 함께 응원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